안녕하세요. 너무 반응이 없는데 이거. 오늘부터 이제 원가 관리 회계 해야 되죠? 네. 원가는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요번에 배우는 과목이 재무원가 세법 아니에요? 그 재무나 세법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쉬운 과목에 속해요. 일단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본 과정이잖아요. 요번 과정 자체가. 기본 과정 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역시 중급 회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계가 안 되면 나중에 세법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번 과정에서는 반드시 중급 회계를 정말 열심히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교재에 원가 관리 회계 목차를 펴시고요. 원가 관리 회계 목차를 펴시고요. 이 원가 관리 회계에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보여드리고 시작할 거니까 한번 잘 보시죠. 우리 책이요,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잘 보시면. 자, 우리 책은요, 일단 첫 번째 파트 원가 배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 파트는 성과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중에서요, 원가 배분 파트 있죠? 이쪽은 흔히 원가 계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쪽 파트에서 배울 내용은 기본이 뭐냐면,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내면 이 제품 만드는데 얼마 들여서 만들어졌어? 라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한 원가가 얼마야? 이런 거 뽑아보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주로 공부할 내용은 원가 계산하는 건데, 가장 기본 두 가지가 첫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일단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기업의 생산 형태가 주로 주문 생산 방식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방식을 쓰고 싶어, 이 방식을 쓰고 싶어,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산 형태가 주문 생산 방식이면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원가 계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대량 생산일 때는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보통 해요. 주문 생산이긴 한데 표현 자체는 원래 이렇게 자주 표현해요. 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조금씩 생산해 보는 형태. 이해돼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쪽은요, 한두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일 때, 이때는 종합원가 계산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개별원가 계산의 경우에는 나중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해보면 그 문제점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원가를 계산하긴 했는데 조금 정확한 원가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원가 계산 방식이 ABC라는 게 있어요. 흔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식이 또 나와 있죠. 나중에 배우실 때 얘하고 좀 비교하면서 좀 봐야 될 거고요. 얘는 또 생산 형태가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배우고 나서 나중에 또 하나 나오는 게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결합원가 계산은 또 얘네들하고는 또 생산 형태가 완전히 또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결합원가 계산 방식으로 원가 계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일단은 이게. 그래서 일단 이쪽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이쪽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다 공통된 내용은 기업이 제품을 딱 생산해내면 이 제품이 과연 우리가 만드는데 얼마 들여서 만든 거야? 원가 뽑아보는 거야, 한마디로. 다 그런 내용들이다, 일단은. 그래서 원가 계산 쪽이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의사결정 파트로 넘어오게 되는데, 의사결정 파트는 말 그대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주로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해보고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계획해보고 예측해보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는데, 자, 의사결정 파트에서는요,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원가를 추정해 보는 거죠.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원가 추정이 끝나고 나야 그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원가 추정이 딱 되고 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CVP 분석 같은 거, 내지는 관련 원가 분석이라든지, 내지는 예산 짜는 거, 종합 예산이라든지, 내지는 자본 예산이라든지, 여기 예산 짜는 것들이 나오죠. 예산 짜는 거. 물론 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CVP 분석 이러면은 우리 회사가 한 몇 개 정도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한 몇 개 정도를 팔면은 영업이익이 한 100만 원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분석해보는 내용들. 관련 원가 분석은 기업이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 하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뭐 분석해보는 어떤 기법들이 나올 거고,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 짠다 그러죠. 예산이 뭐예요, 근데? 예산 짠다 그러는데 예산이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이 안 돼, 그죠? 예산 그러면, 그죠? 미래 경영 계획을 화폐 단위로 나타내보는 걸 예산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예산 짜는 것까지 해봐야 되고요.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쪽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전부 다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의사결정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성과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과평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원가 계산했고요,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의사결정 결과가 나오면요, 그 의사결정 결과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성과평가는 뭐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원가 계산하고 그걸 토대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얼마만큼 못했는지 확인해보고, 확인해서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줘야 되고, 못했으면 앞으로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과평가죠. 앞으로 그거 해보려는 게 성과평가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우리 원가회계책에서는 보통 책임회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과평가라는 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요, 부문별로 각각 평가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제조 부문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 판매 부문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고요. 세 번째 어떤 사업부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어요. 각 부문별로 성과평가를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 그냥 한 방에 평가하면 안 되는 거냐? 안 돼요. 왜요? 전부 다 평가 기준이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조 부문의 경우에는
한번 딱 생각해 봤어요. 제조부문은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이렇게 해줄까요? 보통.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제조부문한테 어떨 때 잘했어 그래요? 한 번도 잘했다고 한 적이 없나요? 어떨 때? 시간당 많이 만들었을 때? 시간당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면 무조건 잘한 건가요? 분량이 없이 많이 만들었을 때? 그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원가를 절감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을 만들어내는데 원가를 절감해서 만들어낼수록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죠? 이해돼요? 그럼 제조부문은 일단 기본이 원가 절감 쪽으로 들어가겠네. 일단은 판매 부문은요? 판매 부문은 보통 어떻게 하면 잘했다 그래요? 비싸게 팔았을 때. 비싸게 파니까 안 팔리죠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게 많이 팔려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죠? 그걸 조금 한마디로 다르게 요약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판매 부분은 잘했다고 해줘야 될까요? 이익이 많이 나게. 그러니까 뭐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많이 팔든 적게 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판매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게 팔아야 돼요. 이해돼요? 많이 팔아도 소용없어요. 왜? 이익이 안 나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비싸게 팔아도 의미 없어요. 많이 안 팔리면요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드린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나게 팔아야 잘했다고 평가받는 거죠. 이게 판매 부문의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원가를 좀 어떻게든 절감시키면서 만들어야지 잘했다 그럴 거고, 얘는 이익이 많이 나게 팔아야지 잘했다 그럴 거고, 이게 평가 기준이나 평가 잣대가 다르죠. 다른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너네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너네들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사업부는요 얘네들하고는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업부는 투자 의사결정까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사업부는. 그러면은 사업부는 이 투자의 효율성까지 감안해서 평가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 평가 기준은 또 달라요. 얘네들하고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평가 기준이 따로 있고 각각 그거에 맞춰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책임회계, 성과평가 내용이다. 그런데 요 내용이 우리 책에서는 이제 책임회계라고 하는 챕터에 들어있긴 한데, 그런데 이 중에서 제조 부문에 대한 성과평가 내용이 워낙 내용이 방대해. 이게 다른 내용보다 얘가 내용이 워낙 많아요. 제조 부문 평가가. 그래서 보통 보면은 다른 책들도 다 제조 부문 성과평가만 따로 떼놔요. 표준원가라는 챕터에다가 따로 떼놓고 요거 두 개는 그대로 책임회계라는 챕터에다가 그대로 들어있을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다 성과평가에 대한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 말고 또 나중에 대체가격 결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는 우리 책에 보면은 그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변동원가 계산을 왜 갑자기 여기다 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기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또는 우리 책 마지막 끝 챕터가 기타 뭐라고 그냥 막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할 건 이제 이런 거. 자, 통상적으로요 이 원가 계산 파트를 원가회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쪽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 파트를 관리회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쪽은 원가회계, 이쪽은 관리회계. 됐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보통 원가관리회계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제가 이쪽은 원가회계, 이쪽은 관리회계라고 표현했지만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완벽하게 딱 이렇게 칼로 이렇게 무 딱 자르듯이 이렇게 쫙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가 대략은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렇게 쫙 잘라지지가 않아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건데, 변동원가 계산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가회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회계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체가격 결정도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과평가기도 뭐 이렇게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좀 조금씩 섞여 있어요 보면. 그래서 딱 잘라지는 않지만 대충은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해야 될 내용이 1장인데 1장이 원가관리회계 일반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장이 원가의 흐름이거든요. 1장이 원가관리회계 일반이고요. 2장이 원가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1장하고 2장의 내용은 원가회계인지 관리회계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가회계랑 관리회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가회계를 공부하든 관리회계를 공부하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일반 쪽에 가보면 원가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원가 분류 어떻게 할 거냐 뭐 별의별 이야기 다 나와요.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원가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 그게 1, 2장의 내용이에요. 됐어요?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 또는 회계원리 배우셨죠? 회계원리 하지 않았어요? 회계원리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최소한 회계원리는 그래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한 거죠? 뭐 아무 대답이 없고 무표정해버리니까 이제 보통 강의할 때 표정을 읽고 이해를 했구나라고 딱 느끼고 이해를 못했다고 느낄 때는 한 번 더 설명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포커페이스로 딱 이렇게 있어버리면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이 느낌이 안 오니까 왠지 다시 설명하고 싶어지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적당히 아는 거는 아는 듯한 표정을 조금 지어줘야 강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강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해져. 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넘어가는 게 더 좋거든요. 일단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아니 제가 여기 아이파경영 아카데미에서 여기 세무사반을 강의한 지가 올해가 한 13년 차쯤 되는 것 같은데 표정으로 다 읽어요. 느낌이 와. 이제 13년 동안 직장인들을 봐왔잖아요. 그죠? 물론 그 전에 다른 그 회계학원에서 한 2년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한 15년간 이제 수험생들을 봐왔잖아요. 그죠? 한 두세 달 정도 여러분들 계속 이제 매주 보잖아요. 표정을 딱 보면요. 느껴져 이제. 이분은 여기까지 다 이해하고 따라오신 분. 이분은 조금 이해 못하고 있으신 분. 이게 딱 이 구별이 돼요, 이게. 근데 간혹 진짜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표정으로는 읽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좋진 않아요, 그게. 왜?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야,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때는 일부러 그걸 설명을 다시 또 하고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해를 했을 때는 좀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어주셔야 좋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좋다, 일단은. 저희야 뭐 그냥 강의 계속 진행해버리면 되는데, 이해 못했으면 딱 더 이해하는 게 좋지만, 이해했는데 그걸 또 설명 듣고 있으면 그거보단 다른 새로운 내용을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아시고, 여기 지금 꼭지 하나씩 그려놓은 거 있죠, 이렇게. 꼭지 이렇게. 요거 하나가 여러분들 책에 한 챕터씩일 거예요. 그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끝나야 한 권이 끝나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한 권을 끝내고 중급회계, 재무회계도 그렇고 원가도 그렇고 세법도 그런데 한 권 딱 끝내고 1회독 했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다음 과정에 또 오실 거 아니에요? 안 오나요? 이렇게 다음 과정에 이렇게? 이거는 다시 오해요. 그죠? 오면, 그때는 다시 또 처음부터 또 해요. 또. 근데 또 하긴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이제 딱 들었죠? 이해는 돼요. 또 어떤 건 이해 안 돼요. 그렇게 한 번 하는 1회독이 끝나고, 다음 과정에 딱 들어와가지고 다시 듣잖아요. 정말 다르게 들려요. 지금 듣는 거랑 요 한 과정 끝나고 다시 와서 똑같은 내용을 또 듣잖아요. 너무나 다르게 들려 이게. 그때 안 들렸던 게 또 들려 막. 이게 맞아. 이런 거였어. 막 이런 느낌. 그래서 한 과정을 좀 잘 끝내시고 다음 과정에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게 이제 좀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 끝나고 다시 이제 또 한 번 다음 과정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또 달라 이게 느낌이. 근데 또 새롭긴 해요. 왜 새로울까요? 네? 한번 들었는데 오면 되게 새로워요. 왜 새로워요?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정도까지 새로우면 안 돼요. 적당히 새로워야 돼요. 수업 잘 따라오시고요. 수업 오실 때는 항상 계산기 들고 오세요. 계산기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꺼내놓고 수업을 들으세요. 계산기 꺼내놓고 수업 들으시고, 계산기를 가져오실 때는 가능하면은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떤 분들 계산기 다음 주부터 가져오세요. 공학용 계산기라죠. 버튼이 70개요. 누르지도 않아요 그거. 우리가 누르는 건 몇 개만 눌러요? 20개가 안 돼요. 우리가 누르는 버튼은 1부터 0까지 하고 여기 A, C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는 있죠? 그거하고 M 플러스 MR, MC 그리고 GT 몇 개 있죠 이렇게? 그런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 거 계산기 하나씩 딱 들고 오시면 되고요. 그런 계산기를 하나 꼭 장만하세요. 자기 계산기 하나 만드세요. 그거 들고 수험장까지 가요 여러분들. 수험장에서 그 계산기 들고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기 누르는 속도를 보면요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고 딱 느껴져요. 저희는 계산해보세요 했는데 딱 누르는 거 보면요 좀 아직 공부 이제 시작하는 단계네 이렇게 딱 느껴질 정도로 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빨리 누르셔야 되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계산기로 자기 계산기 만드세요. 자 이제 시작할 거고요. 계산기 꼭 들고 오시고 가능하면 연습장 꼭 들고 오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건 얼마예요?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되게 자주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 딱 던질 때마다 계산기 막 누르면서 계속 쓰시고 막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가는 기본 과정 때는 복습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가능하면 요번 과정 때는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물론 안 하는 건 다 알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로 재무회계 쪽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실 때는 자 교재 1장 원가관리회계 1반이라고 되어 있죠. 1반 그 의의가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줄에 재무회계는 하고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원가회계가 어떻고 관리회계 막 나올 거예요. 그런데 25페이지 표만 하나 보고 갈게요. 거기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비교해 놨죠. 재무회계는 거기 보시면 외부 보고 목적 보여요?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 보여요? 여러분들 아까 배운 게 재무회계죠. 오전에 배운 게 재무회계 아니에요. 재무회계는 주로 작년 거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재무제표라는 양식에다가 반영해서 딱 나타내는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주주들이라든지 채권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관리회계는 요게 관리회계랬죠. 관리회계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외부에다 보여주면 돼야 안 돼요? 보여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기업 내부적으로만 이거는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정보 이용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정보의 속성 보세요. 정보의 속성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무회계는 과거 역사적 정보, 관리회계는 미래 예측적 정보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재무회계는요 작년 1년치 거래를 보여주는 거죠. 과거 정보예요. 과거 정보. 반면에 관리회계는 어때요? 기본 속성이 어때요?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보의 속성이 기본적인 속성이 뭐예요? 미래 예측적 정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거 기준 보시면 재무회계는 GAAP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알고 있죠 이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아니에요? 모르는 분도 계시나 보네. 관리회계는요 거의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보이세요? 이게 비용 편익 분석 또는 비용 효익 분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서부터 얻어내는 이익하고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비용이 더 크면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익이 더 크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기본 아니에요? 이게 관리회계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이에요.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맨 밑에 25페이지 맨 밑에 원가회계 목적 보이죠? 원가회계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보면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품 원가 계산, 의사결정, 성과평가 세 개 보이세요? 이 세 가지 방금 했잖아요. 자, 잘 봐요. 제가 이거를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로 구분했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거를 다 통틀어서요. 넓은 의미로는 이게 원가회계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원가회계 그러면 이거 다 통틀어서 원가회계예요. 근데 좁은 의미로는 이쪽을 원가회계, 이쪽을 관리회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원가관리회계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하고 이해되시죠? 그거 배우는 거다 우리는. 3절 제품 원가 계산 보이죠? 자, 제품 원가 계산은 생산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이 있대요. 거기 개별 원가 계산은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 보이죠? 반면에 관리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란 말 보이죠? 그 생산 형태가 좀 다를 거고요. 양쪽 방법이. 가로 2번 원가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거고요. 요거 나중에 3장에 가면 정상 원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수업을 듣고 나면은 아 이거구나 라고 조금 느껴질 거예요. 지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원가 범위에 따른 분류 나오죠? 거기 보시면 전부원가 계산 있고 변동원가 계산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8장에 가면은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를 배우면 비교가 돼요.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때 가서 배우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 자, 27페이지 관련 기본 개념. 자, 기본 개념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앞으로 그 용어들을 계속 제가 사용할 건데요. 첫 번째 원가가 뭐냐 하고 나왔어요. 원가는요 아까 이야기하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전적인 의미의 정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원가는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된 또는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소비된 또는 희생된 경제적 자원의 실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특정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원가의 종류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원가의 종류에는요, 예시에 보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제품 원가예요. 요거 말고 서비스 원가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활동 원가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사업부 원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제가 적어보는 거예요. 많아요. 이름만 붙이면 다 원가예요. 그러면은 자, 제품 원가가 뭐냐? 제품 원가는요, 특정 목적이 제품인 거예요. 그럼 제품 원가가 뭐냐 그러면은, 제품 원가는 제품을 위해서 소비된 모든 경제적 자원의 가치. 그러니까 제품을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 자원 다 제품 원가예요. 서비스 원가가 뭐냐? 그 서비스를 위해서 소비된 모든 경제적 자원의 가치. 서비스 원가. 활동 원가가 뭐냐 그러면, 그 활동을 위해서 소비된 모든 경제적 자원의 가치. 이해돼요? 심지어는 사업부 원가 뭐냐 그러면, 그 사업부를 위해서 소비된 모든 경제적 자원의 가치.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원가, 근데 이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요, 요 첫 번째 파트 있죠? 요 첫 번째 파트를 배울 때는 원가 그러면 뭘 말할까요? 얘에 초점 맞춰주는 거예요. 제품 원가에. 이해돼요? 근데 저 첫 번째 파트 딱 지나서 의사결정 파트로 넘어가죠? 그때부터는 원가 그러면은 원가가 단순히 제품 원가에 한정되지가 않아요. 좀 더 넓은 의미의 원가를 의미하게 돼, 보통은. 이해돼요? 그래서 원가에 대한, 원가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일단은.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파트 배울 때만큼은 원가 그러면은 뭐? 제품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2번. 원가 대상이란 말 보이죠? 자, 원가 대상은 원가를 따로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항목으로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위하여 어떠한 대상들의 원가를 알고자 할 때 그 어떠한 대상을 원가 대상이란다 보이죠? 자, 봐요. 자, 요거 쉽게 한번 해볼게요. 원가 대상이란, 원가를 알고자 하는 어떠한 대상들을 원가 대상이란 됐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회사가요, 제품을 이렇게 3개 만들었어요. 올해 A, B, C 3개 제품 만들었어요. 그럼 경영자는 요 A 제품, B 제품, C 제품 원가 알고 싶겠죠? 별로 알고 싶지 않나요? 알고 싶어요. 경영자가 나 요 A, B, C 제품 원가 알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요 A 제품, B 제품, C 제품이 원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우리 회사에 사업부가 3개가 있어요. 갑사업부, 을사업부, 병사업부 3개가 있어요. 경영자가요, 각 사업부별로 원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딱 이렇게 맞먹는 순간 요 갑사업부, 을사업부, 병사업부가 원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어떤 거에 원가를 알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그게 원가 대상인 거예요. 됐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첫 번째 파트 공부할 때는 원가 대상 그럼 다 뭘까요? 우리 회사 생산한 제품들이 다 원가 대상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세 번째 뭐 나왔어요? 원가 집합이죠. 자, 원가 집합은요, 거기 읽어보시면은 개별적인 원가 항목들의 집단으로서 원가 대상에 배분되어야 할 원가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보이세요? 자, 봐요. 이런 거야. 우리 회사가요, A, B, C 제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이렇게 집계를 쭉 해봤어요. 쭉 집계를 했더니 전력비, 수도강렬비, 감가상각비 뭐 쭉 집계했어요. 총 100만 원이네. 우리는 이 100만 원을 원가 집합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냥 쉽게 원가 집계 놓은 게 원가 집합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앞으로 이거 할 거예요. 이 원가 집합을 원가 대상들한테 나눠주는 과정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원가 집합을 원가 대상들한테 나눠주는 과정을
원가, 요거 할 건데 요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 그래요. 우리 요 첫 번째 과정 이름이 뭐랬어요? 원가 배분이라 그랬죠? 원가 배분이 잘 되면요. 아니, 요 원가 배분은 우리 3장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 없어요. 우리 책에는 없어요. 내용에.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원가 집합을 원가 대상들한테 나눠주는 거랬죠. 이거 배분을 잘 하면요. A, B, C 원가가 제대로 나와요. 근데 이거 배분 한번 잘못하면 어때요? A, B, C 원가 다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배울 내용이 이제 이거를 뭘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해 줄 거냐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원가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원가 배분이란 말을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해되세요? 얼마나 배분을 잘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라고. 27페이지 가로 4번 원가 행태 보이세요? 원가 행태. 조업도 수준 변화에 따른 총원가 발생액의 변동 형태 보이세요? 또는 총원가에 변동하는 모양새 보이세요? 총원가에 변동하는 모양새. 요걸 원가 행태라 그랬는데 이거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때 한번 그거는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28페이지 가로 5번 원가 동인이라고 돼 있죠? 원가 동인은요, 첫 번째 줄 원가를 발생시키는 요인 보이세요? 원가 동인은 원가를 발생시키는 요인.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원가 유발 요인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원가 동인이란 말을 주로 써요. 원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래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원가 동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력비가 발생해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 전력비의 원가 동인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력비의 원가 동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산량이라고 대답을 해요. 전력비의 원가 동인이 뭐냐 그랬더니 생산량이라고 대답을 해요. 왜 생산량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생산량이 1개, 2개, 3개, 4개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전력비가 쭉 변한다고 생각한대, 자기는. 그래서 전력비 원가 동인은 생산량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자, 우리 회사 전력비 원가 동인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요, 노동시간이래요. 왜 노동시간이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요, 공장에서 노동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전력비가 쭉 변했다고 본대, 자기는. 이해돼요?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봤어요. 우리 회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전력비 원가 동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계가동 시간이래요.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기계가동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전력비가 쭉 변했대요. 이해돼요? 저는 분명히 전력비 하나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어때요? 다양하게 나오죠, 지금. 자, 기억할 건 이거예요. 어떤 원가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원가에 대해서 원가 동인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죠? 다양한 원가 동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돼요? 그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원가 동인이 뭐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문제에서 줄 거거든요. 우리 회사 전력비 원가 동인은 기계가동 시간이야 뭐 이렇게 줘요. 그래서 고민 안 해도 돼요. 아,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찾으라고 안 그래요. 주면 준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거 하면 되니까 원가 동인,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하나의 원가에 대해서 한 가지 원가 동인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8페이지 5번 원가 분류 보이죠? 원가 분류. 이 5번을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원가 분류는요,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분류가 있을 수 있다. 원가는. 거기 첫 번째, 원가 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대요? 원가를 재료비냐, 노무비냐, 제조경비냐로 분류할 수 있대요. 자, 두 번째 분류. 다음 페이지 뭐 나왔어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보여요? 원가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대요?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로 분류할 수 있대요. 자, 세 번째 분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보이세요? 원가를 행태에 따라 분류하면 변동비냐, 고정비냐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죠? 또 뭐 있나 보세요. 넘겨볼게요. 쭉 넘기시면 34페이지 봐요. 가로 4번 뭐 나왔어요?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넘기시면요. 자산성에 따른 분류, 가치사슬에 따른 분류,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막 나와 있죠. 원가는요.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돼요. 일단. 근데 이 분류 말고도 더 있는데 제가 다 안 넣었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7가지 분류를 또 다 공부해야 되는 거냐? 7가지 분류를 보고 있으니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그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3가지를 일단 잘 하시면 돼요. 그 3가지가 뭐냐? 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3개. 맨 앞에가 뭐였어요? 맨 앞에 뭐였어요? 원가 요소에 따른 분류. 두 번째가 뭐예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세 번째가 뭐예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일단 이 3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3가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분류하는 것부터는 좀 쉬었다 갈게요. 그거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